2. 실존 철학의 존재론적 문제들. 1. 실존적 직접성과 주관, 객관의 구별. 실존적 사상가의 사유는 그의 직접적, 개인적, 그리고 내적 경험에 근거되고 있다. 그것은 또 실제를 객관적 존재와 동일시하지 않는 존재 또는 실제 해석에 뿌리박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제를 주관적 존재 또는 의식이라든가 감정과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똑같은 잘못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객관적인 것과 대조함으로써 결정된 주관적인 것의 의미를 남기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존 철학이 목적하는 바와 정반대가 된다. 실존 철학은 직접 경험에 호소하는 많은 다른 사상과 마찬가지로 주관과 객관 사이의 구별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수평을 찾으려고 한다. 이것은 주관, 객관의 구별을 없애고 가령 야스퍼스가 근원이라고 부른 존재의 지층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지층을 통달하기 위해서 객관적 사물의 분야를 떠나 그것에 대응하는 주관적, 내적 경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우리가 직접적, 창조적 경험 또는 근원에 도달하기까지 실존은 결코 단순한 객관이 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실존은 그곳으로부터 나의 생각함과 행동함이 샘솟아 나오는 근원이다. 셸링은 실체와 그 필연성에 대항하는 주체와 주체의 자유를 강조하는 점에서 헤겔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헤겔의 주체는 생각하는 주체와 직접적으로 동일한 것인 대신 셸링의 주체는 차라리 실존하는 또는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주체다. 모든 실존 철학자들은 사유의 대상과 존재 또는 실제와의 동일시를 거부한다.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현대의 개인적 인간 실존이 크게 위협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니체는 권력의 의지 제3권에서 지식과 생성은 서로 배제한다. 논리적 필연으로 지식은 생성과는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다. 인식하게 하는 의지가 지식에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수한 종류의 생성인 인간은 존재의 기만, 즉 객관적 존재의 기만을 창조했음에 틀림없다고 쓰고 있다. 객관적 세계를 확립하는 모든 범주는 인류의 보존을 위해 유용하고도 필요한 속임수다. 그러나 이런 범주에 의해서 근원인 생명 그 자체가 자유의 대상이 되게 할 수는 없다. 베르그송의 객관적 사물의 적당한 공간화된 용어로 만일 우리 자신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진짜 실존인 우리의 본성은 이뤄진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파악하는 순간은 좀처럼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거의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시간보다 공간에서 더 많이 실존한다. 참 실존, 즉 우리의 본성은 자기를 계속 소유하는 삶 그 자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사람이 객체, 사물 또는 상품이 되는 인간의 사물화가 현 세계의 특징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이 되는 것은 이것과는 정반대다. 자연의 힘과 기술을 통한 그것의 변형은 참으로 인간의 자연적인 힘이다. 그것은 인간의 객체, 인간의 개별성을 더욱 굳게 한다. 산업은 인간 본성의 힘의 숨은 계시다. 야스퍼스는 개인적 실존, 실존적 주체성이 실제의 중심이며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런 개인적 경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결코 실존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개인적 실존의 비극적 상실의 결과인 불완전하고도 인간 이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이데거는 객관적 실제를 통하여 존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그리고 실존적 존재, 현존재, 자기관계, 실존적 존재, 자기관계가 존재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의 문이라고 주장한다. 객관적 세계는 직접적, 개인적 경험 후의 산물이다. 실제를 객관 세계와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 분리의 의미는 니체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구 전체를 경제적으로 관리하게 될 때 인류는 지구 전체와 맴돌면서 점점 작아지는 기계의 톱니바퀴의 이 엄청난 기구의 종노릇을 한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한 말에서 분명해진다. 아무도 이 거대한 과정의 의미를 모른다. 인류는 생명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의미, 하나의 새 목적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말에서 객관적 세계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불안이 객관화에 대항하여 그리고 사람을 비인격적인 객체로 변형하는 것에 대항하여 개인의 실존 철학자들이 투쟁하는 동기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2. 심리학적 개념과 존재론적 개념. 개인적 실존 또는 실존적 주체성의 원리는 이 직접적 개인적 경험을 진술하기 위해서 특수한 타입의 개념을 요구한다. 이 개념들은 비객관화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사람을 물건으로 변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단순히 주관적인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 두 가지 요구의 빛으로 비심리학적 의미를 가진 심리학적 관념이 선택된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만일 직접적인 경험이 존재의 창조적 근원에 이르는 문이라고 주장하는 개인적 실존 철학이 옳다면 직접 경험을 진술하는 개념은 동시에 존재 그 자체의 구조를 묘사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소위 정서는 아무 존재론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주관적 감정이 아닌 것이 된다. 그것은 실제 그 자체의 구조를 반상징적으로, 반현실적으로 지시한다. 하이데거나 개인적 실존의 많은 다른 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존재의 그것 또는 시간 그것의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존재와 시간성, 그가 말하는 시간적 실존 또는 유한적 실존으로 그의 책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 저술에서 하이데거는 실존의 일반적 성격인 염려 또는 허무에 대한 인간관계로서의 불안과 죽음의 공포, 양심, 죄, 절망, 일상생활, 고독 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 개념들이 존재적 성격을 가지거나 단순히 인간이라는 한 특수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이것은 존재론적 성격을 띤 존재 그 자체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는 이 개념들의 부정적인 성격이나 겉보기에 비관적인 내용도 실제의 비관주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모든 개념들은 개인적 실존 철학의 참 테마인 인간의 유한성을 가리킨다. 물론 이들 개념의 심리학적 의미를 어떻게 존재론적 의미와 구별할 수 있느냐에 질문이 남는다. 하이데거를 향한 대개의 비평은 이 문제를 취급한다. 하이데거도 이 구별을 명백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암암리에 인정했다.
그리고 하이데거 자신은 인간의 본성을 실존적 존재론의 출발점으로 점점 더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모든 실존 철학자들과 그들의 선각자들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존재론을 발전시킨 것이 명백하다. 베메나 바데르, 셸링의 인간 자유론에서 그리고 많은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인간 본성과 존재 사이의 본질적 관계의 신념을 찾을 수 있다. 그 신념이란 자연의 가장 내면적 중심은 인간의 심장부에 있다는 것이다. 심리학적 용어가 존재론적으로 사용된 특히 중요한 보기는 존재의 궁극적 원리로서의 의지의 개념이다. 우리는 이것을 베메에게서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한다. 또 베메 이전에는 어거스틴에게서, 둔스 스코투스와 루터에게서, 셸링의 근원 존재인 의지의 초기 견해, 그의 자유론에서 발전된 그의 후기 전체를 통한 임의주의, 권력의 의지의 니체의 상징, 베르그송의 생명력,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존재론, 하트만과 프로이드의 무의식이 모든 부조리의 개념은 심리학적 관념이면서 존재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존 철학자들은 다른 심리학적 개념과 함께 이 말들을 사용했다. 객관적 세계로 말미암은 창조적 근원의 전멸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객관적 세계는 그 근원에서 창조되었으나 지금은 어마어마한 기계장치와 같이 그것을 삼키려 하고 있다. 3. 유한성의 원리. 헤겔은 세계의 진행 전체를 무한자와 유한자와의 변증법적 동일성으로 설명했다. 그에게 있어서는 무한자로부터 유한자의 실존적 분리가 완전히 부정되었으며 그저 신비주의에서와 같이 이따금씩 황홀한 경험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었다. 유한한 정신이 그와 같이 부당하게 그 한계를 넘는 것에 대한 칸트의 비평적 경고는 전혀 무시되었다. 경험적 실존 철학은 무한자로부터 유한자의 분리의식을 재건했다. 모든 실존 철학자들은 이 점을 강하게 강조한다. 셸링은 동일성의 원리와 그것을 성취하는 수단인 지적 직관의 승리를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책임이 있으나 후에 그는 동일성의 원리가 본질의 영역에서만 유효하고 실존의 영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퀴에르케고르는 셸링을 따라서 합리적 관념은 주관과 객관의 동일성이며 자유와 존재의 통일이다. 한편 실존은 그것의 분리다 라고 했다. 유한성에 관해서 그는 실존은 유한과 무한의 종합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이 종합은 동일성의 정반대다. 이것이 실존적 절망, 자기 자신을 제거하려는 의지의 토대다. 절망은 이 종합의 분리 관계의 표현이다. 이것은 정신의 동적인 불안을 나타낸다. 야스퍼스가 말한 한계 상황, 우리의 역사적 상대성, 죽음, 고통, 싸움, 죄는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특히 무한자와의 관계에서 유한자는 필연적으로 좌절한다는 그의 교리에서 유한성의 관념이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개인적 실존은 생성 과정에서 그 유한성의 범위를 초월하려고 하기 때문에 유한자는 결국 괴멸한다. 호여바허는 그 자신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주체, 그러므로 그 자신 안에 아무 한계도 없는 주체는 유한한 주체가 되는 것을 그만둔다고 말했다. 마르크스는 욕망, 감각,
행동, 고통, 그리고 정열을 통해 객관과 관계되는 존재로 인간을 말하고 있다. 니체는 영혼에 대한 그의 갈구와 함께 지식의 실용주의적 견지에서 사유와 존재의 유한성을 의식했던 것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칸트의 비평 철학을 실존 철학의 용어로 주로 인간의 유한성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하이데거의 시도다. 하이데거는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에서 형이상학을 이성의 유한한 인간 성격 위에서 찾으려고 했던 칸트의 시도가 그의 탐구의 주제라고 했다. 유한성은 단순한 결점이라든가 잘못이라든가 또는 우연한 재앙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바로 인간 정신 구조다. 칸트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이념인 하나님이 무한한 직관을 가지고 있는 대신 인간을 유한한 직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리적인 생각을 고용할 필요가 있었다. 직관의 유한성의 특징은 그 감수성이다. 때문에 유한한 인식은 객체를 가진다. 이것이 포여바흐와 마르크스의 유한성에 대한 정의다. 이것과 실제를 저항으로 해석하는 딜타이는 비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과 실제를 저항으로 해석하는 딜타이를 비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칸트의 인식론적 문제란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유한한 존재가 그 자신과 동종이 아닌 한 종류의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다. 비판의 몇 장은 단계적으로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순수 종합의 구조를 밝히는 것이 이성의 유한성의 본질을 밝힌다. 선험적인 것에 존재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존재론이 오만한 대신 그 자신을 유한성의 구조에 한정하는 존재론이 가능하다. 이런 존재론은 인간 본성의 신조라고 불리울 수 있으나 인류의 어느 특별한 지식을 주지는 않는다. 인간 존재론은 유한성의 구조를 인간이 그것을 그 자신의 개인 실존의 중심으로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전개한다. 모든 유한한 존재 중에서 인간만이 그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인간론을 통해서 존재론의 길이 트인다. 그러나 물론 이 길을 통과해도 그는 자기의 유한성에서 도피할 수 없다. 유한성의 길은 그 자체가 유한한 것이며 종국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이 실존적 사상가들에게 내려진 한계다. 하이데거는 칸트의 사물 자체의 이론에 대한 싸움을 인식에 있어서 인간 경험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었다는 말과 함께 그의 분석을 끝맺고 있다. 4. 실존적 또는 직접 경험한 시간과 측량한 시간. 실존적 또는 직접 경험한 시간과 측량한 시간. 전 실존 철학에서 유한성의 분석은 결국 시간의 분석이 된다. 그 시간성으로 말미암아 실존이 본질에서 구별된다는 생각은 실존의 철학만큼 오랜 것이다. 서로 다른 여러 실존 철학자들의 시간론에 대해서 그들의 일치점이든 그들의 차이점이든 에세이를 쓴다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두세 가지를 암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실존 철학의 일반적 경향은 실존적 또는 직접적으로 경험된 시간을 한쪽으로는 변증법적 무시간성에 구별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객관적 세계의 무한하고 양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시간과 구별한다. 질적인 시간이 개인 경험의 특색이라는 것은
실존 철학의 일반적인 주제다. 셸링은 그의 세대론에서 질적으로 다른 세 종류의 시간을 구별했다. 시간 이전의 시간, 시간 안의 시간, 시간 이후의 시간이 그것이다. 그는 시작과 끝을 생각함으로써 무한한 전진과 후퇴로부터 도피하려고 했다. 퀴엘케골은 그의 순간론에서 헤아릴 수 있는 객관적 시간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다. 그에게 있어서 순간이란 영원히 시간과 접촉하면서 개인의 결단을 요구하는 의미심장한 순간이었다. 둘째로 퀴엘케골은 그의 동시성이라는 관념을 통하여 과거의 객관성을 피해보려고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역사가 의미심장한 순간과 동시적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는 과거의 반복은 현재의 가능성이라고 주장한다. 니체는 순간마다의 영원성의 무게를 주는 영겁 회기설을 통하여, 그리고 대낮이로 상징되는 시간의 종말론적 구별을 통하여 영원하고도 양적인 시간에서 벗어났다. 마르크스의 전 역사와 역사의 구분은 양적 시간의 진행 속에 명확한 질적 요소를 도입하려는 것이었다. 종교적 사회주의는 역사적 시간의 처음과 끝을 결정하는 역사의 중심론을 통하여, 그리고 성취된 시간 또는 카이로스의 관념을 통하여 질적인 시간으로 양적인 시간을 초월하는 것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려고 한다. 공간에 예속된 시간인 양적이며 객관적인 시간에 대한 베르그송의 공격도 같은 발전 방향에 속한다. 이런 노력의 가장 철저한 것이 하이데거의 실존적 시간과 객관적 시간 사이의 구별이다. 아무도 그만큼 강하게 경험된 실존과 시간성 사이의 동일성을 강조한 사람은 없다. 시간성이 염려의 진짜 의미이다. 그리고 염려는 유한한 실존이다. 하이데거는 경험된 실존의 구조 전체에 관한 이 생각을 특히 우리 스스로의 죽음의 예감과 연결해서 꿰뚫고 있다.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의 전체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내다보았다. 그는 칸트에 대한 그의 분석에서 시간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의 개인적 실존을 파악하는 자기 촉발의 오에서 정의된다고 한다. 시간성은 실존성이다. 객관적 시간은 이 질적 시간과 달라서 우리 자신의 개인적 실존이 보편적인 한 사람, 모든 사람, 평균적인 인간 실존으로 약동하는 시간이다. 거기에서는 이 시간을 양적으로 헤아릴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이 정당화된다. 그러나 이 보편적인 시간은 본래의 시간 또는 정당한 시간이 아니다. 이것은 객관화된 시간이다. 이것은 실존적 시간, 직접 경험된 시간에 비추어서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코 그 반대여서는 안 된다. 3. 실존 철학의 윤리적 태도. 1. 미래의 빛으로 본 역사. 모든 실존 철학자들은 직접적, 개인적 경험의 역사적 성격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러나 인간이 근본적으로 역사적 실존이라는 사실은 오로지 그가 과거에 대해서 이론적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의 실존은 전혀 과거를 향해서 방향지어져 있지 않다. 실존은 초연한 방관자의 태도가 아니고 미래와 얼굴을 맞대고 개인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행동자의 것이다. 셸링은 그의 적극 철학을 역사 철학이라고 부른다. 까닭은 역사적인 존재는
그에게 있어서 미래를 향해서 열어놓은 실제이기 때문이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의 계시가 결코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극 철학도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는 벌써 키엘케고르의 의미심장한 순간 동시성과 반복의 교리를 건드렸고 동시에 역사 해석을 위해서 독일 종교 사회주의가 이 관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르크스의 인간 경험은 근본적으로 그의 생활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으로 제약되었다. 인간의 본성은 그 자체가 역사적이다. 그리고 비인간화의 현재의 무대나 장래가 요구하고 있는 참된 휴머니즘의 이해 없이 인간은 이해되지 않는다. 인간 본성과 실제론의 철학 이론은 미래의 인간이 인간 자신이도록 하는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의 혁명적 성취에 달려있다. 니체는 반시대적 고찰 제2장에서 힘을 주어 인간 경험의 역사적 성격을 말하고 있다. 과거의 말은 언제나 발언되는 하나의 신탁이다. 현재를 아는 것처럼 미래의 건설자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이데거는 인간 경험의 역사적 성격이 그 방향에 있어서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니체를 따르고 있다. 단순히 역사를 안다는 것은 한 역사적 존재로서 인간이 해야 할 참된 역할이 아니다. 과거에 열중하는 것은 역사의 제작자로서의 우리의 과제로부터 소외되는 것이다. 2. 유한성과 소외. 유한성으로서의 인간의 실존적 상황 또는 현재의 상태를 서술하는 것은 보통 인간의 현재 상태와 그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러므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될 것과의 사이의 대립에 연결된다. 셸링의 인간 자유론 이후 자연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산산이 부서진 통일체로서 부서진 조각으로서 그리고 계멸될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셸링은 근본 악에 대한 칸트의 반신화적이고 참으로 실존적인 이론에 따라서 실존의 비극성의 전제로 인간의 초월적 타락을 말하고 있다. 키엘케고르는 불안이라는 유명한 작품 속에서 본질로부터 실존으로의 이행을 설명했는데 이것은 그의 심리학적 걸작이다. 유한성의 불안은 인간을 행동해로 그와 동시에 인간의 본질적 존재로부터 소원해로 유죄와 절망의 더 깊은 불안해로 인간을 몰아가고 있다. 셸링이나 키엘케고르 두 사람의 목적은 유한성을 소원 또는 소외로부터 구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는 어느 쪽도 성공하지 못했다. 직접적 개인적 경험에 유한한 성격은 실제로 타락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니체, 하이데거, 야스퍼스 그리고 베르그송은 구태여 이 구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유한성이라든가 유죄라는 두 가지 비극적인 말로 직접 경험을 서술한다. 타락, 즉 존재의 상실이나 실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의 모기가 되는 것이 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하이데거가 말한 대로 죄가 있는 것은 죄를 범한 결과가 아니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원래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이 가능하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우라파 지식층 사이에 지배적이었던 인생에 대한 비극적 해석은 실존 철학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단편 속에서 인간성 상실과 자기 소외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것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의 하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자기 소외 또는
소원함의 중요 상징으로 돈의 임무를 말한 그의 진술이다. 그러나 소외는 그에게 피할 수 없는 비극적 필연성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특정한 역사적 상황이 나온 것이고 인간의 행동을 통하여 극복될 수 있는 것이었다. 마르크스의 이와 같은 태도에 후기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유토피아적인 요소가 불이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 운동 이후의 역사가 보여주는 대로 혁명이 승리한 뒤에도 인간을 정열과 고뇌에 사로잡힌 존재로 파악한 마르크스의 진술은 옳았다. 유한성과 소외 사이의 관계는 실존 철학을 위해서 근본적인 것이다. 3. 유한성과 고독. 야스퍼스의 말대로 모든 개인적 실존은 유일한 것이다. 우리는 전혀 바뀔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일반적 존재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하이데거는 개인적 실존의 각자성, 그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고 다른 아무 것에도 속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사람은 보통 일상생활의 공통된 경험 속에 산다.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진정한 내부적 개인 경험을 덮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내부적인 고독에서만 양심이라든가 죄라든가 죽지 않을 수 없다는 것에 개인으로 돌아간다. 하나의 객관적 사건인 다른 사람의 죽음은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한 우리 개인의 태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 니체는 고독하고 대중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자신과 같은 타인으로부터 분리된 더 높은 타입의 인간을 찬양한다. 보통 인간에 대한 니체의 평가는 하이데거나 야스퍼스의 그것과 같다. 켈케골은 그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 경험의 내부 고독을 강조한다. 켈케골에게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무엇이나 모든 개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윤리적 결단으로부터 도피하는 것 외에 아무 뜻이 없었다. 포여바흐나 마르크스는 이 점에서 인간 실존의 다른 철학자들과 방향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포여바흐는 고독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코멘트를 하고 있다. 참 변증법은 고독한 사색가가 그 자신을 상대로 한 독백이 아니다. 그것은 나와 당신 사이의 대화다. 이 나 당신의 철학은 부보와 프리제 바흐 이후에 현대 독일 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 내부 고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다. 이런 것이 없이는 나 당신의 관계는 그저 형식에 머물고 만다. 이것이 포여바흐가 인간을 추상적인 것으로, 개인적인 것으로는 알았지만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알지 못했다는 마르크스의 비평 속에 포함되고 있다. 마르크스 자신은 이 사회적 인간만을 보았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인간 소외, 그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만이 아니고 또한 모든 타인으로부터의 소외를 발견했다. 마르크스에게는 이 고독이 변형되어야 할 현재의 역사적 조건에서 생겨났다. 그러나 근로자 계급에서 계급에게서 참 인간성을 창조하려던 투쟁은 실제에 있어서 공동체에는 이르지 못하고 오로지 연대성에 이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 관계는 아직도 외면적인 그리고 인간 소외의 상징에 머물고 있다. 모든 실존 철학들이 객관적 세계로부터 비상하도록 자극한 것은 이 공동체의 상실이었다. 오로지 저 세계에서만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대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공동의 세계에서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공동체가 가능하다. 만일 이 공통의 세계가 사라진다든지 견딜 수 없게 된다면 개인은 그의 고독한 내부 경험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그는 계속 꿈을 꾸게 된다. 그렇게 되면 비록 이 세계에 대한 그의 객관적 지식이 대단히 넓은 것일지라도 그는 이 세계로부터 더욱더 고립된다. 인간 실존 철학의 많은 사회적 배경이 여기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 실존 철학의 의미. 우리는 약 100년 동안에 걸친 수많은 실존 철학자들을 고찰해 왔다. 그들은 철학 사상에 있어서 많은 차이와 모순된 경향까지 나타냈고 종교와 정치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차이와 모순된 결과를 표시했다. 그들 모두가 실존 철학자라고 불리울 만한 어떤 공통된 특징을 제시했는가? 만일 위의 분석이 옳다면 그들은 퍽이나 근본적인 일치를 나타내 보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 일치는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로 표현될 수 있다. 모든 실존 철학자들은 공통된 적에 대하여는 공통된 반대를 하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도달하려고는 하지만 그들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모든 실존 철학자가 반대한 것은 서양의 산업사회가 그 철학적 대표자들에 의하여 발전된 사상과 생활의 합리적 조직이었다. 지나간 100년 동안 이 조직이 품은 뜻은 더욱더 명백하게 되었다. 개인적인 자유와 개인적인 결단, 그리고 유기적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 논리적 또는 자연주의적 메커니즘이 그것이고 생명의 활력을 차츰 약화시키고 인간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계산과 관리의 대상으로 변형하는 분석적 합리주의와 인간과 세계를 실존의 창조적 원천과 궁극의 신비에서 떼어버리는 세속화된 휴머니즘이 그것이다. 전 유럽의 시인들과 예술가들에 의하여 지지된 실존 철학자들이 의식적 또는 잠재적으로 자기가 소외된 생활의 접근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것에 저항하려고 했다. 때로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정신적 자멸로 이끌어가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말을 극단으로 공격적, 격정적, 역설적, 단편적, 혁명적, 예언자적, 그리고 황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이 현대사회의 사회적 구조와 현대인의 심리학적 다이나믹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독창력과 자발성에 대해서 또 종교의 역설적 성격과 인식의 실존적 근원에 대해서 근본적인 통찰을 성취하게 했다. 만일 철학이 인간 실존의 자기 해석이라면 그들 실존주의자들은 훌륭하게 철학을 살찌운 것이 된다. 그리고 그들은 20세기 유럽 혁명을 위해서 지적 도구와 정신적 상징을 산출해냈다. 실존 철학의 근본적인 수행과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의 종교 상황, 특히 독일에서 일어났던 배경과 대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30년 이후에 나타났던 모든 집단은 공통된 문제에 부딪혀야 했다. 그 문제는 계몽주의와 사회혁명, 그리고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충격 밑에 붕괴된 종교적 전통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었다. 처음에는 교육받은 계급 사이에서, 그 다음에는 차차 대다수의 산업인들 사이에서 종교는 그 직접성을 잃었다.
그리고 종교가 인간 생활을 지도하고 인간 생활에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되었다. 헤겔은 이뤄진 직접성을 의식적인 재해석으로 회복하려 했다. 그러나 조정하려던 이 재해석은 한쪽에서는 다시 도생된 신학에 의하여 다른 한쪽에서는 철학적 실증주의에 의하여 양쪽의 공격을 받고 붕괴되고 말았다. 실존 철학자들은 재해석이나 소생된 신학 또는 실증주의가 도달한 것을 넘어서서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하려고 했다. 그들은 그들의 실존적 탐구에서 종교적 급진파, 반동파, 조정파와 함께 소외된 객관적 세계를 격렬하게 배격했다. 그들은 인간의 직접 경험, 주관성을 향했다. 그 주관성이란 객관성과 대립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객관성과 주관성이 함께 뿌리 박은 상경험이었다. 그들은 인간이 그들의 실제 생활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대로의 실제와 내면성 또는 내부적 경험을 향했다. 그들은 객관성과 주관성 사이의 구별에 앞서서 그것을 넘어선 존재의 창조적 영역을 발견하려고 했다. 만일 삶의 이 수평의 경험이 신비적인 것이라면 실존 철학은 교회 용어나 실증주의 용어에서 삶의 의미가 상실된 후에 인생의 의미를 신비적인 용어로 다시 찾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신비적이라는 말을 실존 철학에 적응시키려고 한다면 이 말의 뜻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계상 여기서는 이 말이 초월적 절대자와의 신비적 일치를 가리키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개인이나 또는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삶의 깊이와의 일치를 향한 신앙의 모험을 의미한다. 이런 종류의 신비주의에는 천주교의 전통보다는 개신교의 전통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의 공허한 주관성과 함께 소외된 객관성을 초월하려는 점에서 신비주의이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실존 철학은 데카르트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때에는 주관적인 영역과 객관적인 영역 사이에 날카로운 간격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고, 그리고 객관성의 본질은 주관성의 심층에서 발견될 수 있었다. 이 주관성의 심층에서 하나님은 영혼을 통하여 가장 잘 접근될 수 있었다. 이 문제와 해결은 어떤 점에서는 독일 상황에 특이한 것이고 또 다른 점에서는 전 유럽 문화에 공통된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소외된 현실에서 크리스찬과 휴머니즘이라는 두 개의 큰 전통이 그 포괄성과 설득력을 잃어버린 문화적 상황에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는 엄청난 노력이다. 내면성을 향하는 것, 좀 더 명확하게는 인간 경험의 심층에서 삶의 창조적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유럽을 통틀어서 생겨난 것이었다. 사회학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에서보다 독일에서는 더욱 철학적이고 더욱 급진적이었다. 이 경향은 20세기 전반에 처음은 소련에서 그 다음에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 사회를 변혁했던 사이비 종교적 힘이 되었다. 실존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국의 상황과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될는지도 모른다. 영국은 유럽의 많은 나라 중에서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려던 실존의 문제가 아무 뜻도 가지지 못한 오직 한 나라였다. 까닭은 영국에서는 실증주의와 종교적 전통이 나란히 인간 실존의 의미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못 가지게 하는 사회 순응주의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실존 철학 없이 한 나라가 1830년으로부터 1930년까지의 기간을 종교적 전통이 가장 강한 나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다시 한번 실존 철학이 유럽 대륙에서 종교적 전통의 붕괴로 말미암아 생겨난 문제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된다. 현대 기술 문명의 무의미성에 대항하는 그들의 투쟁에서 몇몇 실존 철학자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했고, 그리고 퍽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들 모두에게 있어서 실존적인 강조는 다소 지배적인 요소이긴 하나 다른 요소들 중에 한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쉘링은 새로운 철학, 특히 종교의 새 해석은 새 현실을 낳을 수 있다는 독일 낭만주의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가정은 잘못이었다. 그리고 그의 직접적 영향은 아주 제한되어 있었다. 부흥기 신학에 한정되었다. 포여바흐의 더욱 큰 의의는 그의 형이상학적 유물론에서 보다 현대 철학과 그리스도교와의 해결의 화해를 파괴하는 데 있었다. 사실은 이것이 자연과 인간에 대한 부르주아적 기계론적 해석을 크게 강화했다. 킬케골은 실존 철학의 종교적 흐름을 대표한다. 그는 자기 자신을 철학자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에게서 실존적 사유의 고전적 타입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진짜 실존적 사상가는 철학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킬케골의 실제적인 작업은 더욱 긴밀한 연결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종교 사상가인 그는 이론과 실천 양쪽에서 부르주아가 되어버린 교회의 장애물에 부딪혔다. 그리고 그는 절대적인 역설과 정열적인 개인 신앙의 오해서만 그 자신의 본래적인 그리스도교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철학사상가로서 인간성의 반합리주의적 그리고 반기계적 해석에 크게 공헌한 변증법적 심리학을 낳았다. 만일 우리가 마르크스를 실존적 사상가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그의 사상에 어떤 특별한 가락에만 즉 적응한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그의 사상의 특별한 가락이란 자본주의 아래 있는 인간의 자기 소외에 대항하는 그의 투쟁, 세계를 개조하지 않고 그저 세계를 해석하는 어떤 이론에 대항하는 그의 투쟁, 그리고 지식이 그것이 요구되는 사회적인 상황과 전혀 독립되어 있다는 가정에 대항하는 그의 투쟁에서이다. 킬케골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는 철학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철학이 끝장났다는 것과 그것이 혁명적 사회학으로 바뀐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가 역사 해석에 준 충격이나 그의 이데올로기론이나 그가 경제학에 도입한 사회학적 분석은 19세기 전통에 대한 20세기의 싸움에서 그가 가장 큰 정치적인 세력이 되기 훨씬 이전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철학적 논의에서 그가 힘을 가지게 했다. 마르크스처럼 니체 그리고 삶의 철학자들도 그들의 어떤 견해에서만 실존 철학자들이다. 니체의 유럽의 허무주의에 대한 공격, 그의 인식범주에 대한 생물학적 해석, 단편적이고 예언자적 문체, 종말론적 정열, 딜타이의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의 실존적 근거의 문제,
베르그송의 창조적 생명력의 이름에 의한 공간적 합리성에 대한 공격, 진멜과 셀로의 생명이 나온 것에 대한 생명의 우위, 이 모든 사상들이 그들의 실존적 성격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결코 자연과학이나 경제이론, 그리고 변증법적 이성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니체와 삶의 철학자들도 항상 과학적 방법과 삶의 존재론을 가정하고 있었다. 하이데거와 꼭 그렇게는 아니지만 야스퍼스도 키엘케골형의 실존적 철학, 특히 키엘케골의 변증법적 심리학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직접적 개인적 경험에 호소하는 철학을 지시하기 위해서 실존적이라는 말을 재도입했다. 그리고 그들은 키엘케골에 의해서 특히 세속화된 부르주아 교회에 대한 키엘케골의 공격에 깊이 영향을 받은 신학과 협력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삶의 철학의 도움으로 변증법적 심리학을 새 존재론으로 바꾸었다. 철저하게 실존적 태도의 종교적 의미를 거부하면서 비극적이고도 영웅적인 개인의 아무 것에도 억제되지 않는 단호함으로 그것을 바꾸어 놓았다. 실존 철학이 나타내 보인 것은 실존적 태도와 철학적 표현 사이의 양극성이 전체 운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에 극적인 광경이었다. 같은 사상가라고 해도 어떤 때는 실존적 요소가 우세하고 또 어떤 때는 철학적 요소가 우세해진다. 그들 실존주의자들에게 지배적인 것은 비판적 관심이다. 그들은 모두가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역사적 숙명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반대함으로써 바로 그것의 성취를 촉진한다. 그것들은 19세기에 준비되어 20세기에 실현되고 있는 서양 산업사회 내부에서 그리고 그것에 대립하는 위대한 혁명의 표현이다.